지금 제가 요즘에 컴퓨터 구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컴퓨터의 발전 방향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이제 처음 아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저는 그 진공관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는 거였는데요. 혹시 이제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왜 넘어가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니요. 계신가요? 진공관 트랜지스터. 일단 좀 진공관이 뭔지 이렇게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면 그쵸, 이거 사실 컴퓨터 이제 컴퓨터과 나오신 분 아니시면 이거 뭐 보실 일이 없죠, 컴퓨터 구조는.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진공관은 결국에는 이 정보라고 하는 거를 1하고 0을 외부 상호작용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공이라는 거를 이제 쓴 거잖아요. 0하고 1 상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진공관 너무 크니까 막 이제 진공관으로 된 막 무슨 진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잖아요. 이 그림들 보시면 진공관으로 방이 이제 가득 차요. 이거 이제 몇 개 비트 안 되는 거 계산하려고. 근데 이제 이 진공관이 근데 그 열에 또 되게 취약했어요. 열에. 그러니까 계산을 몇 번 하면 이 진공관에 이 유지되는 데이터가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진공관에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정보랑 여기에 있는 정보가 어쨌든 이 크기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터커넥션들도 굉장히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 간에. 그러면 이게 멀어지게 되면 이게 결국엔 어떤 거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연산량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연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럭, 코어, 코어의 수, 이 코어 이제 연산 유닛이 몇 개냐, 그리고 클럭 속도, 그리고 클럭당 이제 연산수, 이렇게 연산량이 계산이 되는데요. 클럭은 이게 그 몇 번 그 사이클 이제 파동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이제 파동을 웨이브 펑션 형태로 이렇게 파동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사이클 안에 사이클이 빨라야 되는데 이 진공관의 요 길이가 길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 클럭 속도가 결국에는 길이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럭 속도도 결국 이 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진공관처럼 이렇게 길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 클럭 속도를 저하시켜요. 그러면 연산량 자체도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클럭된 연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클럭 속도도 굉장히 낮은 게 문제였고, 그런데 여기서도 연산되는 것도 에러가 많으니까 진공관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준 거, 이 클럭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가까워진다는 건 이제 집적도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집적도가 높으면서 클럭 속도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산량도 많고, 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트랜지스터는 단위가 어느 정도 해서 진공관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음, 센티미터에서 미터 단위라고 할까요? 그런데 트랜지스터 최근 트랜지스터는 단위가 몇 나노까지 가는지 아시나요? 한 1나노까지 가나요? 1.7나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노미터잖아요, 얘는. 미터랑 나노미터랑 10의 9승배 차이가 나죠. 10의 9승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 계산을 이제 얘는 1 한다면 얘는 이 여기 여기 안에 뭐 10에 막 8승계, 6승계만큼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점 거의 점에 해당되는 것만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 면적 안에서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빨리 넣을 수 있냐가
클럭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연산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계속 줄였던 거예요. 이 트랜지스터는 이 연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요 열 문제도 훨씬 더 좋았고요.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제 지금 큐비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큐비트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클래시컬 컴퓨터. 큐비트는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하드웨어 관련된 그 정리를 어 닐슨 책 7장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뭐 할모니 오실레이터, 뭐 캐비티, 뭐 아니면은 이제 포톤, 그 다음에 뭐 NMR, 뭐 이런 거, 뭐 이온 트랩 이런 거 다 이제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이 도착한 게, 하나는 초전도 큐비츠로 갔고, 하나는 이온 트랩으로 가고 있고, 이 NMR 이후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초전도 큐비트가 저는 진공관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온 트랩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진공관 같은 느낌이 있죠. 이온 트랩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요구 사항이 뭐냐면 울트라 하이 베큐um이잖아요. 울트라 하이. 진공관 아니에요? 진공관? 이온 큐? 엄청 울트라 하이 베큐um인데, 이 초전도 큐비트랑 이온 트랩이랑 실리콘이랑 스케일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초전도 큐비트는 마이크로미터 제곱 단위예요. 조금 더 크면 미리 제곱 단위까지도 갑니다. 좀 크면. 근데 보통 마이크로 제곱, 수백 마이크로 제곱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이온 큐는 단위가 이제 이온이죠, 이온. 이온이니까 작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온 간 거리가 이제 있어요. 이온 간 거리를 고려를 하면 얘네도 이제 꽤나 커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백 나노, 그리고 수 마이크로 제곱. 이제 이 이온 트랩을 만드는 요 이제 이 메탈 라인들을 고려를 하면은 얘도 거의 마이크로 제곱까지 가요. 수 마이크로 제곱. 물론 얘랑 한 100배, 뭐 한 1000배 정도 차이 나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온 트랩도 여전히 큽니다. 실리콘은 한 몇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실리콘 양자점? 실리콘 양자점은 한 200 나노제곱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뭔가 오버랩 되지 않나요?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근데 지금 초전도 큐비트도 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기초 스터디 끝나고 한번 논문 리뷰한 적 있잖아요. F치 그 하이브리드 퀀텀 머신러닝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초전도 큐비트는 뭐 F치 몇 번 하면 그냥 에러가 그냥 나락으로 가고, 이온 트랩은 이제 좀 유지가 되긴 하는데 F치 몇 번 하질 못하고 연산을 몇 번 못했고, 실리콘은 없었죠. 이 당시에는. 어쨌든 열 문제가 심각해요. 이 초전도 큐비트도 그렇고, 이온 트랩은 근데 그나마 피델리티가 좀 보장되긴 하는데 연산을 할 수 있는 큐비트가 몇 개 없고, 넘버 오브 큐비트.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 큐비트나 이온 트랩이나 지금 한계가 딱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 양자점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영국이 이쪽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영국이랑 네덜란드랑, 이제 미국도 유심히 보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삼성은 초전도 하는 것 같던데요. 초전도랑 실리콘 양자점 둘 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논문이 나오면은 알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양자 소자들이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클럭 속도 올리기 되게 힘들 거예요. 이게 그 저희 월요일에 하드웨어 스터디 하면은 이제 요런 내용 좀 다루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초전도 큐비트 새로운 게 뭐가 나왔냐, 그거 이제 몇 헤르츠까지 이제 동작시키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오퍼레이션 그 파워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막 보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여전히 이것도 그 오퍼레이션 속도를 올리는 게 참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오퍼레이션 올리자니 코어스 타임이 감소하고 올리자니 폰원 인터랙션 강해지고 어쨌든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전도 큐비트의 이 클럭 속도 향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그 궤도 위에서 돌고 있는 느낌이 좀 나는데 브레이크스루가 그래도 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스루가 올 때는 아예 새로운 물질, 새로운 구조 뭐 이런 게 이제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 현재 이 기술들의 진화를 좀 팔로우업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컴퓨터 구조 공부하면서 이 구조 측면에서 이 소자 측면에서는 이게 좀 재미있게 좀 보였다.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 구조 또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건 또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보라고 하는 어떤 그 하이랭귀지의 하이레벨 하이레벨 랭귀지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같은 거죠. 파이썬 같은 건데 파이썬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쭉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하드웨어에서는 그거를 처리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컴파일링을 해줄 텐데 컴파일링을 01010 뭐 이런 거이잖아요. 근데 010에도 여기에 이 하드웨어 전달될 때 규칙이 있는데요. 이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는 이제 부호 그리고 이제 피연산자의 오퍼랜드 그리고 이제 보내는 곳에 오퍼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소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부호에 해당하는 거 오퍼랜드 이제 연산자에 해당되는 오퍼랜드들 그리고 주소 정보 요 세 가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이 폰노에만 구조에서 데이터의 가장 기본 유닛인데요. 근데 얘네들이 메모리나 아니면은 이제 ALU나 이런 코어에 들어갈 때나 메모리 뭐 코어 뭐 이렇게 뭐 들어갈 때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올지 이 정보를 이제 코어로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처리가 되는데 근데 이 많은 연산들이 보통 이 부동 소수점 연산을 많이 하거든요. 플로팅 포인트 특히 이런 수학이나 이 수학 같은 연산들 이런 연산들은 플로팅 포인트가 많고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이게 어떻게 이 부호를 나타낼 거며 어떻게 주소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을 거며 표현할 거며 어떻게 이 피연산자의 이 연산자들을 포함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 유닛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는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컴퓨테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 연산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존의 책이랑. 그러니까 연산의 종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어떤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러니까 덧셈을 하라고 덧셈 5번을 수행하라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인스트럭션 셋에다가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한 번 사이클에 이런 플러스 5번 하는 오퍼레이션이 한 번 수행된다고 할 때 어떤 거는 곱하기 2번을 하라고 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원 사이클 똑같이 원 사이클인데 한 번 연산시키는데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이런 오퍼레이션의 종류가 기존 고전의 방식이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더하기도 없고 곱하기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게이트만 있는 거잖아요. 게이트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큐뮬레이터가 있는 느낌, 소자마다 어큐뮬레이터가 있는 느낌.
누상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큐비트의 상태만 계속 오퍼레이터가 갈 때마다 바뀌어가면서 상태가 바뀌는 그런 상태인 건데, 근데 이런 방식의 이 데이터를 현재 이 큐비트 시스템에서는 이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얘를. 그러니까 부호 정보, 주소 정보, 연산자 정보 이런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를 그냥 제가 생각할 땐 이 중에 일부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 컨트롤러에서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짜라라락 짜라라락 해주고, 다 처리를 쭉 해줘가지고 이제 레지스터의 일부 정보만 딱 빼요. 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야. 요 연산자에 해당되는 요 정보만 궁금해. 얘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큐비트는 이것만 이제 막 수행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또 이제 기존의 클래시컬이 취합을 해서 이제 위에 있는 클래시컬 컴퓨터한테 전달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의 값을 얻어내는 거죠. 요것만 하는 거죠, 요것만. 근데 요것만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연산 방식이 이제 이점이 있을 거냐,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이 원 사이클을 예를 들어서 고전으로 100사이클 할 때 양자 컴퓨터로 원 사이클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한 번 할 때 얘네들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시킬 때 나머지 정보들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기. 사실 지금 연산할 때 연산 힘만 생각하는데, 시스템 관점으로 보면 시스템이 유지되는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그 리프레시 에너지 아니면 리텐션 에너지 아니면은 그 이제 기다리는 에너지, 뭐 리키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쿨링 파워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양자 컴퓨터 연산 나중에 제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 사이클당 해결할 수 있는 이 연산의 량과 에너지가 월등하지 않으면 월등하지 않으면 이제 양자 이점이 가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월등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월등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려면 이 아날로그 컴퓨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날로그는 원래 아날로그 컴퓨팅 방식은 벌써 17분이나 했겠네. 괜찮으신가요?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갑자기 막 줄줄 얘기해가지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제 이미 한물이 갔던 원래 방식이에요. 한물이 갔었던. 왜냐면 왜 한물이 갔었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니 아니 뭐 이제 뉴럴 컴퓨팅이니 퀀텀 컴퓨팅이니 하는 거는 다 이제 아날로그거든요. 물론 이제 뉴럴 컴퓨팅 쪽은, 뉴럴 컴퓨테이션 쪽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을 이용한 방식이 또 있긴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있다고 할게요. 퀀텀만 보면 아날로그. 어쨌든 아날로그는 한 번에 갔었어요. 디지털한테 졌었습니다. 왜 졌냐면, 첫 번째 정확하지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에러가 너무 높아, 아날로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날로그를 좀 비유하자면, 이제 뭐 이제 피부에 손을 이렇게 딱 댔을 때 온도 측정하는 거. 아, 이거 한 36.5 되나? 36.6인가? 아, 지금 약간 차가운데 36 정도 되나? 이게 아날로그처럼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근데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정확하지가. 피부로 그 닿았을 때 그 느낌만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디지털은 0, 1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0, 1. 그러니까 이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이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싸고 빠르고 정확하고 뭐 수리하는 것도 적고 하는 게 이긴 거예요. 디지털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날로그가 이제 에너지 컨섬션이 이제 많았는데, 왜 많았냐? 이제 컴퓨터는 디지털 연산기잖아요. 디지털 계산기. 그러면은 계산하는 것만 아날로그로 한다고 해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갔다는 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계산이 끝나면 또 뭐 해야 되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ADC, DAC,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그리고 ADC 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컴퓨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컴퓨터가 효율이 정말 안 좋습니다. ADC, DAC.
예를 들어서 소자 크기가 이 정도 되잖아요. 아날로그 요 그 컨버터 크기는 요만해요. 엄청 커요, 엄청 커.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느냐? 뭐 여기에 들어가는 뭐 레벨 시프터 아니면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아니면 컨트롤러 등등등등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렇게 소자 크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게 훨씬 더 커요.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인터커넥트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커넥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점으로 썼는데 양자 컴퓨터도 이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중에 양자 소자가 얼마나 그 에너지 소모할까요?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양자 소자에서 소모되는 거? 나머지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주변 회로들에 의한 에너지가 전부 다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 글을 참고하실 만한 그래프는 제가 예전에 저희 카페에도 있는데 크라이오제닉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때 EPFL 여기 강의 자료, 발표 자료죠. 그 이제 아두아르도 이제 찰본 요 교수님의 자료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도 그 아날로그 컴퓨팅이고, 그래서 실제 이 에너지 쓰는 에너지보다 컴퓨테이션 에너지보다 다른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에너지를 다 쓰고도, 그러니까 디지털로 환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의 관점에서 이만큼 썼을 때 이만큼 연산할 수 있는 걸 아날로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의 입장에서는 요 알고리즘들, 얘네가 수행하는 이 연산자가 구해내는 연산량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측하게 뭐 10,000번 연산하는 거 양자 컴퓨터로 100번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근데 100번 수행할 때 에너지가 100배 더 들면 이거 뭐 이거랑 무슨 차이 있을까요? 고전이랑 양자 컴퓨터랑. 그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이 연산량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요거 여기서는 요 주제,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걸 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10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뭐 20분 넘어갔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